자식에게 카톡을 보냈다. 읽음 표시는 떴는데 답이 없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다. 그러다 저녁 때쯤 달랑 한 글자. 네. 그 한 글자에 가슴이 서늘해진 적 없는가?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리고 아이들 등굣길을 배웅하며 내 것은 뒤로 미루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전화를 걸면 바빠서 나중에요 한마디에 끊긴다. 명절에 왔다가 반찬만 싸들고 30분 만에 간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뭘 잘못한 걸까? 나이 들면 서럽다는 말. 몸이 아파서가 아니다.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의 눈빛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문제는 자식이 아니었다. 바로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 때문이었다. 채우려 할수록 초라해지고 비울수록 귀해지는 것이 노년의 법칙이다. 200년 전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비움이 곧 품격이라는 것을. 오늘 그 지혜를 빌려 당신이 버려야 할 5가지를 말하겠다. 이 5가지만 버리면 자식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한다. 첫 번째, 자식에게 조언하려는 입을 닫아라. 당신은 자식이 걱정되어 한마디 했을 뿐이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이거나 알았어요, 알았다고요라는 짜증 섞인 대답이다. 정약용은 자식 농사를 하늘에 맡기라 했다. 부모는 묵묵히 거름이 되어줄 뿐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건 자식의 몫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이 자식에게는 통제로 들린다는 걸 모른다. 당신의 자식을 떠올려 보라. 며느리가 아이에게 간식을 줄 때 그렇게 단 거 많이 먹이면 이 썩어라고 한마디 했다. 당신은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이다.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인다. 네, 어머니하고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다. 아들이 새 차를 샀다고 자랑할 때 그 돈이면 적금을 들지 왜 차를 바꿔라고 했다. 아들은 제 돈으로 산 건데요 하고는 이후로 새로 산 물건 이야기를 안 한다. 손주가 학원을 빠지고 싶다고 할 때 그러면 안 돼. 공부해야지라고 했다. 딸이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라고 한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 자식들은 부모 앞에서 입을 닫는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말하지 않는다. 나중에는 별일 없어요가 대화의 전부가 된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2세인 이 선생님은 40년간 교단에 섰던 분이다. 이분의 아들 내외는 맞벌이를 하며 손주 둘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었다. 이 선생님 눈에는 불만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아이들 밥은 배달 음식이 태반이고 빨래는 며칠씩 쌓여 있고 집 안정리도 엉망이었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꿀꺽 삼켰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대.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는 밥이나 한번 사다오. 엄마가 삼겹살 먹고 싶다라고 화제를 돌렸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입안에서 맴도는 말을 삼키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아들 내외가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갈게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선생님은 말했다. 내가 입을 닫으니까 애들이 입을 열더라고. 반면 68세 김 여사는 다른 선택을 했다. 전업주부로 평생 살림만 해온 분이다. 어느 날 아들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다. 예고 없이 들른 것이다. 좋은 마음으로 냉장고를 열어 정리를 해주었다. 유통기한 지난 것은 버리고 반찬 위치도 보기 좋게 바꿔놓았다. 며느리가 퇴근해서 돌아왔다.
김 여사는 애들 먹는 건데 인스턴트 좀 줄여라라고 부드럽게 한마디 했다. 며느리는 웃으며 네, 어머니 했지만 표정이 굳는 게 보였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시기 전에 연락 좀 주세요. 김 여사는 억울했다.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뒤로 아들네 집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명절에도 바빠서 못 가요라는 말이 늘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18년 동안 자식들과 떨어져 살면서 그는 편지로만 소통해야 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계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답장이 점점 뜸해지는 걸 느꼈다. 그래서 방식을 바꿨다. 일방적인 가르침 대신 안부를 물었고 아들의 생각을 먼저 물었다. 그러자 아들들이 먼저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물리적 거리가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좁힌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자식, 집 냉장고 문을 절대 열지 마라. 그 안에 뭐가 있든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둘째,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를 금지어로 정하라. 이 말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다물어라. 셋째, 전화는 용건만 간단히 3분 안에 끝내라. 길어지면 잔소리가 된다. 넷째, 조언은 자식이 먼저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라. 묻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뜻이다. 다섯째, 잘하고 있다는 말을 먼저 하라. 칭찬 한마디가 잔소리 10마디보다 낫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말은 아낄수록 무게가 실린다. 자식에게 할 말이 10가지라면 9가지는 삼키고 1가지만 하라. 그 1가지조차 칭찬이면 더 좋다. 지금까지 자식에게 조언하려는 입을 닫으라고 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두 번째, 과거의 인맥에 집착하지 마라. 정약용이 유배를 당하자 문전성시를 이루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어제까지 형님 아우하던 사람들이 편지 한 통 보내지 않았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민낯이다. 은퇴 후 명함이 사라지면 인간관계도 재편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당신의 휴대폰을 보라.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읽은 사람은 20명인데 답은 없다. 이모티콘 하나 달리지 않는다. 괜히 민망해서 휴대폰을 덮는다. 요즘 뭐하고 지내? 하고 먼저 연락했더니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하고는 소식이 없다.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 예전에는 생일이면 전화가 쏟아졌다. 지금은 카톡 자동 알림으로 오는 생일 축하해요. 몇 개가 전부다. 그마저도 해가 갈수록 줄어든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연락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진다. 내가 먼저 하면 구차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내가 아는 70세 최 여사 이야기를 하겠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은퇴한 분이다. 은퇴 직후에는 동창회, 동호회, 향후회, 모임이라는 모임은 다 나갔다. 관계를 유지해야지 하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느껴지는 게 있었다. 모임에 가면 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다. 누구 집 자식이 어디 취직했다더라. 누구는 손주가 며칠에. 누구는 건강이 안 좋다더라. 정작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없었다. 최 선생은 요즘 뭐해?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최 여사는 결심했다. 불편한 모임은 정리하자. 대신 동네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복지관서의 수업에도 등록했다. 수업이 끝나면 옆자리 분과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늘 수업 재밌었죠? 조심히 가세요 하고 깔끔하게 헤어졌다. 깊은 사생활을 캐묻지 않았다. 굳이 번호를 교환하지 않아도 됐다. 그냥 그 시간이 좋으면 충분했다. 최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관계의 깊이보다 담백함이 더 편하더라고요.
반면 65세 박 씨는 다른 선택을 했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한 지 2년 된 분이다. 오랜만에 고교 동창회가 열렸다. 솔직히 가기 싫었다. 하지만 안 가면 왕따 되는 거 아냐? 하는 마음에 참석했다. 동창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박 씨는 대화에 끼고 싶었다. 그래서 말을 꺼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말이야. 부장급 회의에서 친구들은 잠시 듣는 척했다. 그러다 금방 화제가 바뀌었다. 손주 자랑, 골프 이야기, 주식 이야기. 박 씨가 낄 자리가 없었다.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지켰다. 이 차는 핑계를 대고 먼저 나왔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이 복잡했다. 나만 겉도는구나. 오히려 더 외로워졌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투덜댔다. 다들 자기 자랑만 하더라.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문제는 친구들이 아니었다. 과거의 인맥에 매달리는 자신이 문제였다. 정약용도 고독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며 그는 오히려 자신만의 학문을 완성했다. 500권이 넘는 책을 썼다.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바빴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1년 이상 연락 없는 번호는 미련 없이 지워라. 저장해 둔다고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다. 둘째, 다녀오면 기분 나빠지는 모임은 당장 탈퇴하라.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은 독이 된다. 셋째, 혼자 밥 먹는 것을 즐겨라. 혼밥은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다. 넷째, 새로운 모임에서는 과거 직함을 말하지 마라. 전무였는데, 부장이었는데, 이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다섯째, 만남의 질보다 나만의 시간을 늘려라. 책 한 권, 산책 한 바퀴가 어색한 모임보다 낫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억지로 가두려 하면 썩는다. 흘러가게 두어야 맑아진다. 지나간 인연은 보내주는 것이 예의다. 자식에게 조언하려는 입을 닫고 과거의 인맥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미 삶이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라. 세 번째, 나의 아픔과 불행을 전시하지 마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고통을 말로 뱉으면 병이 되고 삼키면 수양이 된다고. 나이 들면 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징징거리는 노인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당신의 평소 대화를 떠올려보라. 자식과 통화할 때 첫마디가 뭔가? 아이고, 허리야, 요즘 무릎이 영 안 좋아. 이런 말로 시작하지 않았는가? 친구를 만나면 어떤가? 나 어제 병원 갔다 왔어. 혈압약 바꿨더니 어지러워. 병원 이야기가 대화의 절반을 차지하지 않는가? 손주가 전화하면 어떤가? 할머니 요즘 많이 아파.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 아픈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는가? 이런 말들이 습관이 되면 사람들은 슬슬 피하기 시작한다. 전화하면 또 아프다는 얘기겠지 하고 연락을 미루게 된다. 내가 아는 78세강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겠다.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지금은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시는 분이다. 이분은 무릎 연골이 닳아서 걷기가 힘들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고역이다. 하지만 이분을 만나면 아픈 이야기를 거의 못 듣는다. 누가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물으면 이분은 이렇게 대답한다. 오래 썼으니 고장나지. 고쳐 써야지 뭐. 그러고는 화제를 돌린다. 자네 지난번 여행 간 건 어땠어? 사진 좀 보여줘. 상대방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거기 음식은 맛있었어? 질문을 던지고 들어준다. 경로당 사람들은 이분을 좋아한다. 강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져.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이분의 비결은 간단하다.
아픈 이야기는 1분 안에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반면 75세 정할머니는 다른 경우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다. 이분은 친구들과 찻집에서 자주 만난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야기가 비슷하다. 어제 병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 약을 바꿨는데 속이 안 좋아. 밤에 잠을 못 자서 죽겠어. 혼자 사니까 서러워 죽겠어. 1시간 동안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가 이어진다. 친구들은 저런 힘들겠네 하면서 슬쩍 시계를 본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걱정했던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정씨 만나면 기가 빨려 하고 모임에 안 나오는 사람이 늘었다. 정할머니는 억울하다. 위로받고 싶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멀어지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위로는 한두 번이다.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없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다. 몸은 쇠약해지고 병도 많았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아픈 티를 거의 내지 않았다. 대신 학문 이야기를 나눴다. 제자들의 공부를 물었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불행을 전시하지 않을 때 비로소 위험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죽겠다는 말을 살만하다로 바꿔라. 말버릇 하나가 인상을 결정한다. 둘째, 병원은 조용히 혼자 다녀와라. 굳이 다녀온 것을 광고할 필요 없다. 셋째, 자식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꼬치꼬치 말하지 마라. 괜찮아, 별일 없어라고만 하라. 넷째, 아픈 이야기는 대화의 10% 이내로 제한하라. 1분 안에 끝내고 화제를 돌려라. 다섯째, 상대방 이야기를 먼저 물어라. 너는 요즘 어때? 가난은 아파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근심을 입 밖으로 내면 화가 되고 마음으로 다스리면 덕이 된다. 아픔을 전시하면 동정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존경을 받을 수는 없다. 품격 있는 노년은 아픔을 삼킬 줄 아는 노년이다. 여기까지 들으며 무릎을 친 분이 계실 것이다. 자식에게 입 닫기, 인맥 정리하기, 아픈 소리 줄이기. 이 3가지만 해도 삶이 달라진다. 이제 4번째를 말하겠다. 4번째, 쓰지 않을 돈을 움켜쥐지 마라. 정약용은 재물을 거름에 비유했다. 쌓아두면 악취가 나고 흩뿌리면 좋은 거름이 된다고. 100세 시대라고 한다. 돈 없이 오래 사는 것도 걱정이지만 돈을 못 쓰고 죽는 것도 비극이다. 당신의 평소 습관을 떠올려보라. 마트에 가면 11만 찾는다. 정가로 사면 손해본 것 같아서 한 바퀴 더 돌며 할인 상품을 뒤진다. 속옷이 낡아서 새로 사야 하는데 이거 아직 입을 만해 하고 넘어간다. 결국 고무줄 늘어난 팬티를 몇 년째 입는다. 외식하자는 말에 집에서 해먹지 뭐라고. 나가서도 메뉴판에서 제일 싼 걸 고른다. 그러면서 통장 잔고는 수시로 확인한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도 쓰는 건 여전히 아깝다. 이런 모습을 자식들은 다 본다. 내가 아는 73세방 여사 이야기를 하겠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은퇴한 분이다. 이분의 통장에는 노후 자금 2억 원 정도가 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끼면서 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분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선언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라. 엄마 아빠 유산 기대하지 마라. 우리가 다 쓰고 갈 거다. 자식들은 처음에 당황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박 여사는 친구가 오면 밥을 시원하게 산다. 내가 살게, 맛있는 거 먹자. 깎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제철 과일을 사고 계절마다 깔끔한 옷을 한 벌씩 장만한다. 미용실도 한 달에 한 번은 간다.
자식들이 용돈을 주려고 하면 이렇게 말한다. 됐어. 그 돈으로 손주 학원비나 내. 자식들은 이런 부모가 자랑스럽다.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엄마 멋있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반면 80세 최노인은 다른 경우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이 제법 있는 분이다. 그런데 이분은 쓰는 걸 못한다. 겨울에도 보일러를 아껴서 집이 서늘하다. 옷은 몇 년째 같은 늘어난 티셔츠다. 자식들이 올 때마다 이런 말을 한다. 아버지, 좀 쓰시면서 사세요. 하지만 최노인의 대답은 늘 같다. 나는 돈 없어. 이거 다 너희 줄 거야. 자식들은 고마워해야 할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다. 아버지가 구질구질하게 사시는 모습이 불편하다. 저렇게까지 아끼시면서 왜 우리 주려고 하실까? 죄책감이 든다. 명절에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점점 무거워진다. 가면 또 찬바람 맞으면서 밥 먹어야 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최노인은 자식을 위해 아끼는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희생이 부담스럽다. 품위 있게 사시는 부모가 더 좋은 것이다. 정약용도 청렴하게 살았지만 인색하지는 않았다. 있을 때는 베풀 줄 알았고 손님이 오면 대접할 줄 알았다. 재물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주인 된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자식에게 유산은 없다고 미리 선언하라. 기대를 끊어야 서로 편하다. 둘째, 맛있는 건 먹는데 돈 아끼지 마라. 입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아깝지 않다. 셋째, 손주 올 때만 지갑 열지 말고 나를 위해 열어라. 당신도 선물 받을 자격이 있다. 넷째, 한 달에 한 번 나를 위한 선물을 사라. 5만 원짜리 옷이라도 좋다. 다섯째, 보일러비 아끼지 마라. 따뜻한 집에서 건강하게 사는 게 자식에게 효도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재물은 잠시 맡아두는 것일 뿐 쓰는 자가 진정한 주인이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다. 품위 있게 스스로 잘 사는 부모의 모습이다. 지금까지 4가지를 말했다. 자식에게 입 닫기, 인맥 정리하기, 아픈 소리 줄이기, 돈 움켜쥐지 않기. 이제 마지막 5번째다. 5번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수양의 시작이라고. 그런데 요즘 세상은 비교하기 너무 쉬워졌다. 스마트폰 하나면 남의 삶이 다 보인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삶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한다. 당신의 평소 습관을 떠올려 보라. 잠자리에 누워서 뭘 하는가? 카카오톡을 열어 친구들 프로필 사진을 넘겨본다. 누구는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다. 누구는 손주와 찍은 사진이 행복해 보인다. 누구는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이다. 그러다 내 프로필을 본다. 3년 전에 찍은 증명사진이 그대로다. 갑자기 내 처지가 서글퍼진다. 친구가 자랑을 늘어놓을 때 어떤가? 우리 아들이 승진했어. 우리 딸이 좋은데 시집갔어. 겉으로는 잘 됐다 하면서 속으로는 우리 자식이 떠오른다.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내가 아는 71세 조여사 이야기를 하겠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분이다. 이분도 친구들 자랑을 듣는다. 우리 손주가 영재원에 들어갔어. 우리 며느리가 명품 가방 사줬어. 우리는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 조 여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정말 잘 됐다. 축하해. 그리고 잊어버린다. 집에 돌아와서 곱씹지 않는다. 우리 집은 왜? 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대신 자기 일에 집중한다. 베란다에서 키우는 화분에 물을 준다.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며 웃는다. 저녁에는 남편과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한다. 조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남의 떡이 커 보여도 내 손에 들린 찹쌀떡이 제일 맛있어요. 이분의 비결은 간단하다.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일상을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남들이 보여주는 건 인생의 가장 좋은 장면만이다. 그 뒤에 있는 고민과 걱정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69세 강 씨는 다른 경우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은퇴한 분이다. 얼마 전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 갔다. 예식장이 호텔이었다. 하객도 많고 음식도 화려했다. 강 씨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우리 아들은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나. 집에 돌아오니 기분이 안 좋았다. 아내에게 괜히 짜증을 냈다. 누구네는 그렇다더라. 우리는 뭐가 이 모양이야. 아내가 남의 집 이야기 왜 해요 하자. 당신은 몰라서 그래 하고 받아쳤다. 부부싸움으로 번졌다. 그날 밤 강 씨는 잠이 오지 않았다. 남의 결혼식 갔다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스스로 마음의 지옥을 만든 것이다. 비교는 끝이 없다. 위를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아래를 보면 감사할 일이 넘친다. 어디를 보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비교의 유혹에 시달렸을 것이다. 잘 나가는 조정 대신들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붙잡지 않았다. 대신 어제의 자신과 비교했다. 어제보다 한 줄 더 쓰고 어제보다 한 가지 더 깨닫는 데 집중했다. 그래서 500권이 넘는 책을 남길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잠자리에서 카톡 프로필 염탐을 끊어라. 그 시간에 차라리 눈을 감아라. 둘째, 부럽다 대신 축하한다고 말하고 화제를 돌려라. 입에서 나온 말이 마음을 바꾼다. 셋째, 나의 소소한 행복 일기를 써라. 오늘 핀 꽃, 맛있게 먹은 커피, 따뜻한 햇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라. 넷째, 남이 아닌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라. 어제보다 조금 더 웃었으면 성공이다. 다섯째,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어라. 반응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남을 부러워하면 마음이 병들고 나를 돌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타인의 인생은 타인의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것이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평화가 찾아온다. 여섯 번째, 나이 듦을 서러워하지 마라. 지금까지 5가지를 말했다. 자식에게 조언하려는 입을 닫아라. 과거의 인맥에 집착하지 마라. 아픔과 불행을 전시하지 마라. 쓰지 않을 돈을 움켜쥐지 마라.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라.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모두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다. 늙음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다. 익어가는 것이다. 과일도 익으면 무거운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 껍질이 벗겨지고 속살만 남는다. 그래야 비로소 달콤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비우고 내려놓은 자리에 지혜가 채워진다.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을 때 손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 5가지를 버릴 때 당신은 노인이 아닌 어른이 된다. 주변에서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오고 싶은 사람이 된다. 이제 당신은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알게 되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 첫째, 자식에게 입을 닫아라. 둘째, 과거 인맥을 정리하라. 셋째, 아픈 소리를 줄여라. 넷째, 돈을 움켜쥐지 마라. 다섯째, 비교하는 마음을 버려라. 이 5가지만 기억해도 삶이 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가족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났고 자식을 위해 내 것을 미뤄뒀으며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차례다. 채우며 살았으니 이제는 비우며 살아라.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라.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부모이기만 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어른이다.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면서도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빈 배처럼 가볍게, 그러나 깊이 있게 흘러라. 오늘부터 하나씩 버려보라. 비운 만큼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만큼 자유로워질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